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울산의 소름 끼치는 모텔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던 시기였다. 매달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왕복 10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며 연애를 하다가 비서철이 되었다. 우리는 평소랑 그닥 다를 게 없었다만 비서철이라 대부분 성수기 요금을 요구하고 평소 사람 없던 한적한 손바닥만한 해변가라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암튼 그닥 맘에 안 드는 늦어른 밤이었다. 평소랑 다를 거 없이 2박을 할 예정으로 숙소를 잡는데 유난히 그날은 방이 다 찼다는 얘기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때다. 한 곳 두 곳 점점 똑같은 대답을 들을 때마다 조바심이 났다. 이러다가 진짜 노숙인 건가. 그렇게 헤매던 도중 네 번째 찾았던 업소에서 방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상하게도 시세보다 싼 값에 당황해하며 룸키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생각에 염가에 놀란 우리는 말 바뀌기 전에 후다닥 입실한 후 씻는 둥 마는 둥 하며 잽싸게 우리 방으로 침했다. 그때까진 참 좋았다. 노숙을 할 상황인데도 방을 구했다는 것과 정말 좋은 곳인데도 헐것에 들어왔다는 거. 두 가지만으로도 우린 정말 횡재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간단히 씻은 후 내일을 위해 바로 깊은 잠을 들었을 무렵 여친이 뒤척이는 걸 느끼면서 나도 깼다. 화장실을 가려는가 보다 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꼬대 비스무리하게 외치더라고. 오빠, 욕실 문이 안 열려. 나 역시 비몽사몽 잠결인지라 문이 좀 낡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일어나서 욕실 문으로 갔다. 그리곤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보았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그 순간 잠이 확 깨더라고. 어떻게 그 당시의 느낌을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문은 손잡이를 반쯤 돌리고 내 쪽으로 당겨야 열리는 문인데 손잡이는 돌아갔다. 그치만 당겨지질 않았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손잡이를 잡고 체중을 실어서 매달린 상태로 당기고 있는 느낌. 살짝 당겨지긴 하였으나 그건 느낌뿐이고 묵직한 체중이 느껴지면서 문은 열리지 않았다. 불과 몇 초 만의 일이었지만 그 순간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발끝부터 얼굴까지 얼어붙는 듯한 느낌. 그치만 나보다 수백만 배는 더 겁이 많은 녀석이 옆에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상황의 심정을 표현해버리면 기절하거나 뛰쳐나가거나 둘 중 하나임이 분명했기에 내 표정을 읽기엔 너무 주의가 어둡다는 거 하나에 안도하고 다시 한번 문고리를 잡고 침을 꿀꺽 삼키며 마음속으로 하나둘셋을 외치면서 힘껏 당겼다. 누군가가 문고리에 매달려서 튀어나오겠지 하며 말이다. 그러나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 문은 내가 준 힘만큼 순식간에 활짝 열리고 욕실은 깨끗했다. 오히려 그 녀석은 그냥 열면 되지 왜 오바해? 하는 표정이고 이미 급한 상태인지 문 열리자마자 잽싸게 들어가는 애를 멈추고 내가 먼저 들어갔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슬쩍 둘러봐도 이상한 건 하나도 없었다. 아니, 딱 하나 있었다. 세면대에 방금 전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만큼 주위에 물방울의 흔적과 더불어 흠뻑 젖어 있었다. 마치 몇 분 전까지 누군가가 머리를 감은 듯하게 말이다. 장거리 연애를 오래 한 터라 숙박업소를 주기적으로 자주 다녔었고 예전부터 항상 입실 후엔 침대 시트를 확인하고 바로 욕실과 화장실을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되었다. 그날 역시도 분명 오자마자 욕실을 확인했다. 간단한 세수와 양치는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세면대에서 했었고 내가 이후에 잠들었고 아무도 욕실을 쓴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불과 1분 전쯤 화장실 문 손잡이 너머로 느껴졌던 그 일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인지라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는 되게 찜찜한 상태. 볼일을 다 보고 나온 녀석은 뭔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로 잠들어 버렸고 나 역시 내일 데이트 일정이 있었기에 계속 그 일에 매어 있을 수가 없어서 생각을 접고 잠이 들었다. 날이 밝고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뜨고 안 일어나는 녀석을 반강제로 깨우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 후 아직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것을 보고야 말았다. 남자인지라 항상 트실 준비는 내가 빨랐다.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길어서 말리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 암튼 먼저 잽싸게 씻고 나와서 대충 찍어 바르고 주워 입고 트실 준비를 완료한 상태. 여친은 화장대 앞에서 콤팩트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고 난 뒤에서 녀석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다. 그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녀석은 변장에 열중이고 난 무작위 수치 많던 녀석의 머리를 말려주다가
그런데 갑자기 드라이기가 과열돼서 전원이 차단되길래 문득 고개를 들었다가 모텔 화장대의 거울을 무심코 보았다. 거울 정면엔 퀸 사이즈의 침대가 보였다. 아니, 보여야 했다. 거울에 비춰진 것은 아직도 생각하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말도 안 되는 게 보였다.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서 까만 단발머리에 짙은 회색의 터틀넥을 입은 여자가 거울의 정면 가득 채워진 채 날 응시하고 있었다. 놀래도 적당히 놀래야 주저앉거나 소리를 지르지. 그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걸 알지 모르겠다. 그 여자의 시선과 마주친 채로 고개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직이 되었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을 감는 게 유일했다. 사랑의 힘이란 정말 위대한 것 같다. 그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돌발 행동을 취하면 변장 중인 이 녀석은 그대로 기절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미동도 하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갑자기 드라이기를 멈추고 대화가 끊기자 손거울만 보면서 녀석이 한마디 한다. 왜 대답이 없어? 닭갈비는 저녁에 먹어? 아님 점심에 먹고 저녁에 술 한잔해? 그 소리에 정신이 들어 실눈을 살짝 조심스레 떴다. 그 여자는 그대로 있었다. 보통 귀신은 보고 나서 헉하고 다시 보면 사라지는 게 기본 룰이 아닌가.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드라이기가 위잉하면서 작동됐다. 귀신을 봤다. 본 거 맞으니 어쨌든 퇴실은 하자. 라며 자기 암시를 걸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녀석의 머리를 마무리해준 후 잽싸게 짐을 꾸려 그 저주받을 모텔을 나왔다. 유난히도 이상했던 내 행동에 왜 그래? 화났어? 말을 해봐 좀. 하며 꼬치꼬치 물어보는 녀석에게 겨우겨우 둘러대고 달래주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늦어름을 즐기고 서울로 올라왔다. 솔직히 아무리 내가 헛것을 자주 보고 담이 세다 해도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사라지지 않는 상황인데 안 무서울 리가 없었다.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라 그런지 생각외로 무의식적으로 잊고 다시 현실 생활로 돌아왔다. 그게 끝인 줄로만 알았다. 그 후 긴가민가 할 정도로 기억에서 지워질 무렵 그 일 이후 반년쯤 지난 추운 겨울이었다. 다음 카페 중에 숙박업소들의 리뷰를 다루는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다. 괜찮은데? 하고 자주 가는 지역의 업체들을 찾아보고 있던 중 무심코 클릭했던 모 업체의 건물 일관의 사진을 보고 멈칫했다. 그리곤 바로 뒤로 거기를 눌러 업체명을 확인했다. 분명 사진은 내가 아는 곳이다. 그러나 업체명은 생소했다. 약 반년 전 갔다가 뛰쳐나오다시피 서둘러 짐을 쌌던 그곳이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찬찬히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댓글 리뷰를 클릭하였다. 그때 그 여자를 나만 본 게 아니었었다. 간판 바꾸면 눈치를 못 챌 줄 아느냐. 나는 복도에서 봤다. 여긴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유명한 귀신 출몰 업체다. 이미 업체 관계자와 운영자의 모종의 컨택이 있었었는지 댓글의 일부가 지워진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댓글들도 틈틈이 볼 수 있었고 그 지역 토박이었던 아는 지인에게 얘기를 하니 이미 그 형도 역시 알고 있었다. 업체명을 얘기하기도 전에 단박에 알아차리곤 너도 그 모텔 갔었냐? 거기 유명해. 지금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간판만 박힌 채로 말이다. 그동안의 기억으로는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그러나 우연히 그 당시 일을 기억하는 친구에 의해서 잊고 있던 일이 기억났다. 시기는 그 모텔을 나와 이틀 뒤 서울로 올라온 뒤였다. 그 당시 살던 집 바로 앞에 친구 녀석이 작은 횟집을 하고 있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게다가 주위에 워낙 많은 친구들이 살고 있어서 매일매일 손님 중 절반은 친구들이었다. 물론 나 역시 집 바로 앞이라는 핑계로 매일 밤 들러서 손님이 많을 땐 서빙도 해주고 배달이 밀리면 대신 배달도 가주곤 했었다. 그날 밤 역시 그렇게 친구들 4명과 야외 테이블을 하나 잡고 우럭 매운탕에 술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며칠 전 울산에서 있던 그 모텔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줬다. 평소 내가 그런 경험이 좀 많던지라 게다가 술을 얼큰하게 먹은 상태라 그런지 애들 반응은 평소보단 조금 더 격했다. 뭐 그렇게 빈 술병은 늘어가다가 그러길 몇 시간 뒤 술도 어느 정도 먹었겠다. 더 이상 손님도 없는데 오늘은 그만 닫고 해장국집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얘기와 함께 가게 뒷정리를 도와줬다. 이미 오픈 때부터 도와주던 터라 따로 지시 없이도 몇몇은 야외 테이블 정리, 몇몇은 술병 정리. 손발이 척척 맞았다. 정리가 끝날 무렵 화장실을 들렀다. 화장실은 매장 안쪽 한켠에 딸려 있었다.
근데 문이 잠겨 있네. 노크를 했더니 역시나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 야외 테이블 쪽에 4명. 횟집 사장 녀석 하나, 그리고 친구 셋. 아까부터 술잔을 기울이던 멤버 그대로 있다. 그러나 모두 다 내 눈앞에 있고, 그럼 화장실엔 아무도 없어야 정상이다. 우리 말고 누구 왔냐? 화장실에 누구 있는데? 하고 뒤를 돌아 노크를 했다. 선명한 노크 소리.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친구들 모두 다 같이 들었다. 가게 주인인 친구놈이 순간 황당한 표정으로 나를 밀치더니 주먹으로 문을 두들겼다. 뭔가 이상한 걸 느낀 녀석은 문을 꽉 잡더니 있는 힘껏 열었다. 역시나 열린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다. 차라리 누군가가 있었었더라면 황당하기만 했을 텐데 말이다. 불과 이틀 전 울산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그 순간 약 10초 동안 정적이 흘렀다. 마치 1초가 1시간 같았다. 입이 바싹 말라오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와 담배를 한 대 물었다. 라이터를 찾는 도중 다같이 앉아있던 테이블에 하늘색 라이터가 보여서 무심코 집어들었다. 라이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모텔 전화번호. 아주 오래전에 나에게 타로카드와 각종 오컬트를 알려주었던 누님의 얘기가 떠올랐다.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하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 라이터를 바로 도로변 하수구에 버렸다. 그리곤 아무도 말을 못한 채 경직된 표정으로 평소보다 빨리 가기 셔터를 내리고 해장국집으로 갔다. 그날 밤 이후 뭔가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어. 내가 그 모텔에서 보았던 단발머리의 여자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 밤이 되면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녀의 눈이 나를 응시하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어. 잠을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밤마다 깊은 불안에 휩싸여 있었지. 며칠 후 나는 그 모텔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 모텔을 바라보는 순간 창문 하나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어. 마치 그 단발머리 여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나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 그날 밤 나는 꿈에서 그 여자를 봤어.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그녀의 눈은 깊고 어두웠고 나를 향한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내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마치 실제로 그녀가 내 방에 있었던 것처럼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 그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 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밤마다 꿈에서 그 여자를 보았어. 그녀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 나는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고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졌어. 어느 날 나는 결국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 나는 그 모텔로 가서 주인에게 물어보았지. 주인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어. 사실 그녀는 예전에 이 모텔에서 일하던 여직원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요. 하지만 가끔 그녀가 모텔을 배회하는 것 같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소름이 돋았어. 그 여자는 이 모텔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을 떠돌고 있는 걸까? 나는 그날 이후로 그 모텔 근처를 다시는 가지 않았어. 하지만 여전히 밤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녀의 슬픈 눈이 나를 응시하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어. 그녀의 영혼이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나에게도 다시 평온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어. 두 번째 이야기, 계단의 살인마. 이 아파트는 싼 값을 톡톡히 했습니다. 1층에서 울리는 자명종 소리에 잠이 깰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문도 그리 튼튼하지 못해서 4층에 사는 아저씨는 술만 먹으면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갔지요. 물론 다음 날이면 4층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내가 있는 13층까지 울리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이 났지만 다음 달이면 새로 교체하기에 참으라고 관리인이 얘기합니다. 늦잠을 잤던 날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지각을 했던 날을 생각하면 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 주었기에 마치 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가고 싶지는 않았지요. 어제부터 요란스러웠던 하수관 공사 중에 인부가 실수로 통신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내일까지는 전화와 인터넷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달이라도 시켜 먹을 생각이었는데 휴대폰도 AS를 맡긴 상태이고 전화를 하려면 한참 걸어 내려가서 공중전화를 써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도 밥을 차리기는 귀찮았기에 내려가서 전화를 하려고 나와보니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습니다. 저녁 때는 고쳐지지 않을까? 나중에 시켜 먹기로 생각하고서 늦은 브런치는 라면에 찬밥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서 라면, 물을 올리고서는 잠깐 베란다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수관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데 아파트 입구 쪽에 무언가가 보였고 자세히 보니 전기톱을 들고 입구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사하던 인부가 아닐까 생각하고 끓는 물에 라면과 스프를 털어넣는 도중에 띵동 하며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지고 1층 여대생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곧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리면서 전기톱 소리와 무엇인가 갈리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까 전기톱을 들고 들어온 사람은 인부가 아니라 살인자였다는 건가? 생각해보니 오늘은 공휴일이었고 공사 현장엔 하루 종일 아무도 없었지요. 어느새 라면은 다 불어버렸지만 나는 라면을 버리고 다시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살인자가 아직 1층에 있다면 엘리베이터도 고장난 상황이기에 그대로 마주칠 것입니다. 전화도 없어서 신고도 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여기까지 오려면 보통 1시간은 걸렸던 것 같았고 놈이 이곳 사람들을 모두 죽이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나는 놈이 돌아가기를 바라며 창문으로 입구를 내려다봤지만 나오는 사람은 없었고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 후에 비명이 들립니다. 그 비명 소리는 2층에 사는 할머니의 목소리였고 곧 전기톱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엔 할머니의 비명이 찢어지듯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잠시 후 또다시 계단을 걸어 오르는 소리가 울리고 바로 초인종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또 비명이 들렸고 이번엔 3층의 아주머니 같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아주머니가 괴롭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울려 퍼졌지요. 또 계단을 걸어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초인종 소리도 들려왔고 잠시 후에는 4층 사는 아저씨의 큰 목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층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잠시 동안 조용해지면서 나는 점점 두려워져 갔습니다. 이놈은 뭘 원하는 건가? 왜 아파트에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걸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기에 도망갈 방법도 없었고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계단밖에 없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놈과 마주칠 것이었고 외딴 곳이라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도 계단을 걸어 오르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옵니다. 이번엔 비명 대신 초인종 소리만 여러 번 울렸고 잠시 조용하더니 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칩니다. 그렇다면 초인종을 눌러도 소리를 죽이고 가만히만 있으면 놈은 갈 것이었고 비겁하지만 나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나만 하는 걸까? 왜 다들 바보같이 응답을 한 것일까? 또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6층 같았습니다. 6층에 사는 학생은 아마 아르바이트를 나갔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초인종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드디어 7층입니다. 7층에는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는 아저씨가 살고 계십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저씨는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지만 아저씨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기톱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또 다시 아저씨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분명히 아저씨는 응답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챈 걸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 또다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층과 9층에서는 초인종 소리만 들렸지만 8층은 빈집이었고 9층은 어제 가족여행을 갔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층에서는 비명과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죽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다시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초인종 소리를 들어온 마음으로 기다릴 때였고 전기톱 소리와 함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11층 아가씨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분명 나처럼 소리를 듣고 상황을 판단하다가 도망을 치려던 도중에 계단에서 마주쳤을 것입니다. 11층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계단을 오르는 소리만 들렸고 아마도 11층 아가씨가 도망칠 때 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층 할아버지는 아들 집에 놀러 간다고 하셨기에 초인종 소리가 2번 들렸지만 조용히 넘어갔고 또다시 계단을 오르고 소리가 들리고 이제는 우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소리가 나도 조용히 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차피 집안에는 무기가 될 만한 것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내지만 않는다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잠시 후 걸음소리가 문 밖에서 멈췄고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현관을 응시합니다. 그때 갑자기 우유투 입구로 뭔가 쑥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팔이었고 정확히는 1층 여대생의 손입니다. 나에게 말한 적이 있던 커플링과 독특한 네일아트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신음을 삼키며 생각을 해보니 사람들이 당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도 조용히 있었지만 잘린 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었지요. 청각장애인이었던 7층 아저씨가 소리를 지른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기다렸고 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계단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놈은 13층이 끝인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응은 옥상입니다. 놈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괜히 나섰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겁에 질린 나는 제대로 도망가지 못할 게 분명했기에 위층이 옥상이란 것을 놈이 알면 분명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려가는 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렸지만 갑자기 놈이 발걸음 소리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나는 살인마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고 녀석이 뭔가 눈치를 챈 걸까? 그렇다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제 어쩌지? 또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놈이 나가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떠나는 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베란다 쪽으로 몸을 향합니다. 그런데 창문 밖으로 검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결국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1층 여대생이 거꾸로 매달린 채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목이 잘려나가서 그녀의 머리만 떠 있었습니다. 잘려나간 목은 밧줄로 묶여서 옥상에 매달려 있었고 시퍼렇게 변한 입과 코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70년대 이모와 할머니의 애지몽. 저희 어머니와 이모께서 어렸을 적에 겪으신 일입니다. 때는 1970년, 어머니와 이모는 모두 8자매로 당시에도 식구가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 가족은 선선에서 대구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사 오고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고 이모 중 한 분께서 시름시름 앓게 되십니다. 처음에는 다들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약을 먹어도 도통 나으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저희 가족이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고민 끝에 입원비가 가장 저렴한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합니다. 그 병원은 보통 생각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허름한 시설입니다. 병실은 지하였고 시설도 열악하고 공기가 탁해서 이런 곳에서 과연 몸 상태가 좋아질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기도 해서 그대로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한 당일에 할머니께선 이상한 꿈을 꾸십니다. 꿈속에서 입원한 이모가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시커먼 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모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이모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름시름 아프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은 낮에 할머니께서 혼자 이모를 돌보던 날이었고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하니 이모가 평소에 덮던 혼문의 이불을 쓰지 않고 하얀 이불을 고집합니다. 아픈 사람의 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일주일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지요. 하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강으로 들어가던 꿈. 그래서 할머니는 이모를 혼내고는 그냥 쓰던 꽃지불을 덮게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셨고 저녁 시간이 되자 지치신 할머니 대신 엄마와 다른 이모분께서 저녁밥을 주러 병원에 갔습니다.
당시 그 병원에는 입원 환자에게 따로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른 이모와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하고 저녁밥을 들고 바로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병원에서 시끄럽게 뛰는 걸까 생각하고 있는데 계단을 다 내려와서 복도를 보고서는 같이 오셨던 이모가 바로 기절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이모를 향해 달려오는데 눈, 코, 입이 전부 뻥 뚫려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바로 집으로 달려오게 되었고 어머니는 할아버지께 동생도 제대로 챙기진 못했다고 혼났지만 바로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실 복도로 다시 갔을 때는 기절했던 이모는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까 본 검은 옷의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실에 들어가니 이번엔 입원해 있던 이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하얀 이불이 있는 사물함에 머리를 계속 박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 놀래서 이모를 말렸지만 이모는 계속 자기를 죽여달라, 데려가라,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운이 다 소진된 모양인지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은 깨어난 이모가 아무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크게 박았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깨어난 이모는 병이란 걸 모르는 사람처럼 멀쩡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말처럼 할아버지는 딸이 아프지 않다고 하니깐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이모는 잔병 없이 자랐습니다. 가끔 어머니께선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할머니께서 이모한테 하얀 이불을 줬으면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얀 이불을 준다는 건 시신에게 하얀 천을 덮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유치원의 아이들. 때는 제가 7살. 유치원에 다니던 때에 겪은 일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안산이며 그 이후로도 쭉 20년 넘게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외갓집 식구들도 안산에 살고 있지요. 저에게는 3살 많은 친척 작은 누나와 6살 많은 큰 누나, 그리고 2살 많은 친형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친척 누나들과 자주 지냈는데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얘기 듣는 걸 좋아해서 친척 누나에게 항상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누나도 올 때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다가 소재가 떨어졌던지 당시 산지 얼마 안 된 컴퓨터를 켜고는 심령사진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해당 사이트의 이름은 고스트였고 지금은 없어졌는지 검색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큰 누나 품에 안겨서 눈을 가려가며 보고 있었고 제 친형과 작은 누나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게시물의 이름은 유치원 가면이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의 기억은 나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유치원 가면이라는 이름과 그 이야기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큰 누나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9명 정도 되는 유치원생들이 노란색 벽으로 만들어진 유치원 건물로 보이는 곳 앞에 쪼르르 앉아서 수업 시간에 만든 걸로 보이는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뒤 창문에는 빨간색 눈들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아 경악을 했고 6살 많았던 큰 누나도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봤자 초등학교 6학년이었기에 같이 무서워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진 아래의 문구였고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경기도 안산시 유치원생들로 해당 유치원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일부 유치원생들 및 교사들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살고 있던 안산에 관한 사진이기도 했고 사진이 워낙 무서워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아서 결국 그날 밤에 부모님과 함께 잠을 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안산시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우연히도 이사간 곳이 심령사진의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동네였습니다. 이사간 뒤에 바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주변 동네를 탐험한다고 자주 돌아다녔지요. 제가 살던 집과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노란색 벽과 초록색 지붕으로 만들어진 2층 건물이 있었고 주변에 따로 미끄럼틀과 시소와 그네가 있는 걸로 봐서는 누가 봐도 유치원으로 쓰였던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제가 봤던 사진을 기억하고 아이들이 배경으로 찍었던 그 노란색 유치원이 해당 유치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이라 생각하니 무서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무서움 반, 호기심 반 이런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입구는 굳건히 잠겨 있었고 1층의 창문들은 모두 나무 널판지로 덮여 있어서 안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무 널판지 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의 불에 그을린 듯한 벽들과 여기저기 신문지가 널려있는 어두운 바닥밖에는 보이지 않았지요.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만 굳게 잠겨 있어서 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랑 단짝이었던 친구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엔 늘 폐가인 유치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유치원 건물 옆에는 유치원의 놀이터 말고도 커다란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가 있었고 그 놀이터와 유치원 사이에는 오솔길 비슷하게 작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고 주변 놀이터에는 저와 제 단짝 친구 말고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놀이터와 유치원 사이에 있는 오솔길로 먼저 들어가서 앞서가던 중이었고 저는 조금 뒤에서 걷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때 그 폐가가 된 유치원에서 아이 목소리가 났습니다. 꺼내주세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가던 제 친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바로 멈춰 섭니다. 친구는 뒤를 돌아 저와 눈을 마주쳤고 저희는 그렇게 눈을 마주친 상태로 10초간 굳어서 서 있었습니다. 꺼내주세요. 너무 뜨거워. 다시 이렇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겁다는 비명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나무 같은 게 불에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기둥이 쓰러지는 소리도 들리고 점점 불길이 치솟는 바람소리 같은 것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불길이 보이는 곳은 없었고 뜨겁다는 비명소리는 점점 여러 명의 아이 목소리로 들립니다. 저희는 갈수록 당황했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불길이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오솔길에 있는 거라고는 폐허가 된 유치원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폐허 쪽으로 가봤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고 불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 폐허인 그 유치원에서 도와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방향으로 안에 누가 있냐고 외치자 안에서 웅얼대는 소리와 함께 울먹이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도 점점 무서워졌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아파트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솔길을 빠져나오자마자 비명소리가 사라지고만 것이었지요. 뭔가 불타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고 갑자기 그곳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정적이 흐릅니다. 그때 저는 그 비명소리를 냈던 아이들이 정신을 잃은 줄 알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서 집으로 달렸습니다. 집에 계셨던 엄마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겨를도 없이 다짜고짜 엄마 손을 잡고서 그 오솔길로 같이 달려갔습니다. 당시 엄마는 밖에서 놀던 제 친구가 다쳐서 급히 같이 가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폐허가 된 유치원 앞으로 엄마와 같이 갔지만 아까와 같은 비명소리나 불타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화재가 났다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쉽사리 진화되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엄마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호들갑이냐고 혼내셨지만 내심 마음에 걸렸기에 아파트 다른 주민들한테 불이 난 곳이 없냐고 물어보신 모양입니다. 그날 아파트나 그 주변에 불이 난 곳은 없었고 아마도 환청을 들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후로는 그 길로 다니지 않아서 비명소리를 들은 적이 없지만 가끔씩 그 비명소리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게 혹시라도 정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요. 또한 환청이었다면 아마도 그 유치원에서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아이들의 영혼이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고가 났던 그곳에 머물지 말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나에게 귀접을 하려고 했던 처녀 귀신. 오래전의 일입니다.
서울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기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하숙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촌역과 이대역 사이에 있는 모델촌 뒤에 위치한 낡은 2층 주택이었고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난 후에 현관문으로 들어가서 나무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요. 주인 집에서 2층 베란다 쪽에 판넬과 샤시로 만든 쪽방이 있었는데 2층에서 다시 신을 신고 베란다 쪽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돌아서면 입구가 있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혼자 살려고 구했는데 친구 한 명이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하다며 같이 살자고 해서 함께 지냈습니다. 1인실로 구했던 방이라 좁았기에 제가 항상 오른쪽에서 자고 친구가 왼쪽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고 다른 친구 한 명이 서울에 놀러와서 함께 자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제일 왼쪽에서 잤고 놀러온 친구는 중간,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친구는 제가 자던 오른쪽에서 나란히 일렬로 누워서 자고 있었지요. 그렇게 잠을 자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고 제 머리 뒤쪽 방밖을 통해서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앞에 원피스를 입고서 투명한 파란빛을 내는 어떤 여자가 보입니다. 2층 높이에 떠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제가 자기를 눈치챘다는 걸 들키게 됩니다. 절 쳐다보며 씩 웃더니 순식간에 뒤쪽 방문을 열고 들어왔고 제 위쪽 공중에서 제가 누운 자세 그대로 바꾸고는 그대로 서서히 제 몸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마음에 움직이려고 했으나 꼼짝도 못한 상태로 팔았고 투명한 그 여자가 서서히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끼고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쯤 들어오니 그 들어온 부분만 서서히 차가워졌고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이대로 내 몸에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중에 이 방에 들어오는 방문은 발쪽에 위치한 방문밖에 없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순간에 대감기라도 하듯이 그 여자가 제 몸에서 휙 밀려나고 방 밖으로 밀려나면서 처음 공중에 떠 있던 그 장소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제 머리 뒤쪽에 있던 방문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찢어질 듯 매섭게 치켜뜨고는 저를 노려보는 게 점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벌떡 일어났는데 온몸이 차가운 와중에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땀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에 친구들이 일어나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원래 제가 눕던 자리에 눕혀준 다음에서야 잠들었지요. 그 이후엔 그 방에서 잘 때는 절대로 왼쪽에서 자지 않았고 그 여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한테 이 경험을 얘기했더니 3명이 나란히 누워서 자면 1명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옛말이 있다고 합니다.